야,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게 제가 아버님을 속이겠습니까?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137원. 72세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숫자였다. 나는 송파구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8억 3천만 원이 사라졌다. 퇴직금 3억. 아파트 담보대출 5억. 예금 3천만 원. 40년 공직 생활의 모든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버님, 수익률 연 12%는 확실합니다. 야,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게 제가 아버님을 속이겠습니까? 3개월 전 그 청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김민준, 32세, 대한투자신탁 부장, 아니 사기꾼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핸드폰이 울렸다. 받았다. 여보세요. 송기철 선생님이십니까? 저 서울중앙지검 이재훈 검사입니다. 심장이 뛰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투자 사기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기꾼 일당이 이미 증거물 없이 사라져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추적 중이긴 한데. 검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11월 초겨울 하늘이 잔뜩 흐렸다. 웃음이 났다. 나는 30년간 검사로 살았다. 수많은 사기꾼을 기소했다. 그런 내가 당했다. 아니, 당한 게 아니었다. 일부러 당했다. 3개월 전, 아버님 건강하시죠? 사기꾼 김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악수를 받았다. 젊은이의 손은 따뜻했다. 그럼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오셨어요? 네, 요즘 매일 나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다. 9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김민주는 2주 전에 처음 말을 걸어왔다. 어르신, 혹시 산책 자주 하세요? 저도 이 시간에 매일 나오는데 자주 뵙네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엔 날씨 얘기였다. 그 다음엔 운동 얘기, 그리고 가족 얘기. 아버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주 연락은 하세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요. 거짓말이었다. 아들은 10년 전에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마지막 통화였다. 이유는 알고 있었다. 내가 너무 엄격했고, 검사라는 직업이 집에도 따라왔다. 너는 왜 항상 2등이냐? 1등 해야지. 또 싸움을 했다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말했다. 당신 애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엄하게 키워야 바르게 큰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로 예금이 반 이상 사라졌다. 장례식에 아들은 오지 않았다. 송기철 씨, 아들 안 와요? 친척이 물었다. 일이 바빠서요. 거짓말이었다. 연락조차 안 됐다. 그 후 5년을 혼자 살았다. 25평 아파트, 퇴직금 3억, 연금 월 180만 원. 넉넉하진 않았지만 살만했다. 외로웠다. 그때 김민준이 나타났다. 아버님, 제가 오늘 샌드위치 하나 더 샀는데 같이 드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에이, 그냥 드세요. 어차피 혼자 못 먹어요. 젊은이는 웃으며 샌드위치를 건넸다. 받아들었다. 맛이 있었다. 맛이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게 좋았다.
아버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은퇴하신 것 같은데. 검사였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법 잘 아시겠어요? 그럼요. 30년 했으니까요. 김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혹시 투자 같은 것도 잘 아세요? 투자요? 잘 모릅니다. 평생 월급만 받고 살았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요즘 은퇴하신 분들 투자로 많이 버시던데. 그래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퇴직분들을 위한 전용 상품이 있거든요.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은 명함을 꺼냈다. 대한투자신탁 김민준 부장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젊은이는 환하게 웃었다. 네, 아버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그냥 아버님이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날 밤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다. 대한투자신탁?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 깔끔한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다. 리뷰도 찾아봤다. 좋은 평가가 많았다. 다음 날 김민준에게 전화했다. 어제 그 투자 상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아, 아버님. 네, 좋습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괜찮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아버님 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김민준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다. 김민준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드릴게요. 화면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다. 저희 대한투자신탁은 설립 15년 된 금융회사입니다. 고객 자산 2조 원 이상 운용 중이고요. 특히 시니어 고객 비중이 60%입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김민주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이게 아버님께 추천드리는 안심연금 플러스 상품입니다. 어떤 겁니까? 원금 보장의 연 수익률 10에서 12%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부동산 PF와 회사채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요? 네, 100% 보장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어요. 김민주는 계약서를 꺼냈다. 빽빽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여기 보세요. 본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이며 이렇게 적혀 있죠? 읽어봤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다. 30년 검사 생활로 익숙한 문장들이었다. 하지만 꼼꼼히 읽지 않았다.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원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상도 괜찮고요. 아버님,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 3% 아닙니까? 맞습니다. 1억 넣으면 1년에 200만 원 이자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 상품은 1,000만 원입니다. 5배예요. 확실히 매력적이었다. 위험은 없습니까? 요즘 어떤 세상인데 제가 아버님을 속이겠습니까? 김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도 이 상품에 가입하셨어요. 그래요? 네. 아버지가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퇴직금 2억 전부 넣으셨어요. 지금 매달 이자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도 제 돈 5천만 원 넣었습니다. 제가 손해볼 일을 권하겠어요? 논리적이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런데 얼마를 넣는 게 좋을까요? 김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버님, 여유 자금이 얼마나 되세요? 퇴직금 3억 있습니다. 그럼 일단 1억만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수익 확인하시고 추가하셔도 되니까요.
신중한 제안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그럼 계약서 작성할게요. 30분 후 계약이 완료됐다. 1억 원을 이체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매달 25일에 이자 들어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김민준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다. 괜한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곧 떨쳐냈다. 30년 검사했는데 이 정도 판단도 못하나.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했다. 83만 3천 원이 입금돼 있었다. 연 10%월 이자였다. 기분이 좋았다. 김민준에게 전화했다. 이자 잘 받았습니다. 아, 아버님. 확인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다음 달에도 정확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네, 말씀하세요. 추가 투자도 가능합니까? 전화 너머에서 김민준이 기뻐하는 기척이 들렸다. 물론이죠. 얼마나 생각하세요? 2억 더 넣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총 3억이시네요. 매달 250만 원 이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다음 날 김민준이 왔다. 이번엔 선물을 들고 왔다. 아버님, 이거 홍삼인데 드세요. 아니, 이런 것까지. 에이, 아버님이 저희 회사 VIP 고객이시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했다. 2억을 추가로 이체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더 잘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민준이 돌아간 후 기분이 묘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느낌이었다. 아들이 떠올랐다.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2개월 후 김민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때로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아버님, 오늘 제가 삼겹살 사드릴게요. 아니, 자네가 왜? 아버님 같은 분 모시고 싶어서요. 저희 아버지도 아버님처럼 멋지셨으면 좋겠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자네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부산이요. 아버지는 작년에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자주 찾아뵙나? 한 달에 한 번은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도 자주 못 뵙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효자였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부동산은 갖고 계세요? 이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6억 정도 됩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면 어때요? 담보대출요? 네. 요즘 금리가 4%거든요. 5억 대출 받으면 이자가 연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상품에 넣으면 연 5천만 원 수익이에요. 3천만 원이 남는 거죠. 계산이 맞았다. 그런데 빚을 지는 게 아버님, 빚이 아니라 레버리지예요. 똑똑한 투자죠. 레버리지? 네. 요즘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해요. 적은 돈으로 큰 수익 내는 거예요.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주저했다. 좀 더 생각해 보겠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일주일을 고민했다. 결국 결정했다. 김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그 담보대출 건 진행하겠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행 소개 좀 해줄 수 있나? 물론이죠. 제가 아는 지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금리 최대한 낮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3일 후 대출이 실행됐다. 5억 원. 전부 투자 계좌로 이체했다. 총 투자금 8억 원. 매달 이자로 660만 원씩 들어왔다. 연금 180만 원 합치면 월 840만 원이었다. 넉넉했다. 김민주는 더 자주 찾아왔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제 부모님 만나실래요? 자네 부모님을? 네. 부산에서 올라오시거든요. 아버님 소개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나? 물론이죠. 우리 아버지도 검사님 뵙고 싶어 하세요. 주말에 만났다. 김민준의 아버지 김상우는 60대 후반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송기철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신세 많이 졌다던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민준이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저희 애가 효자는 아닌데 그래도 성실하긴 합니다. 김상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부러우시겠습니다. 저는 아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너무 엄하게 키워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김민준이 화제를 돌렸다. 아버님,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세미나가 있는데 오실래요? 세미나요? 네. VIP 고객들만 초대하는 거예요.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이 강연도 하시고. 그래요? 네, 식사도 제공되고 선물도 드려요. 같이 가시죠. 알겠네. 가보지 뭐. 세미나 당일에 강남의 한 5성급 호텔을 왔다. 로비부터 화려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민준이 안내했다. 컨벤션홀에는 20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대부분 6070대였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투자신탁 대표 강민석입니다. 무대에 40대 남자가 올라왔다.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강연이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전망, 주식 시장 분석, 투자 전략. 전문적이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돈은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쉬는 동안 돈이 일하게 만드세요. 박수가 터졌다. 강연이 끝난 후 식사 시간이었다. 뷔페 형식이었다. 음식이 화려했다.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식사 중에 옆 테이블 노인이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2년째 고객이에요.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매달 이자 꼬박꼬박 들어오고 작년에는 보너스로 500만 원도 받았어요. 보너스요? 네, 실적 좋으면 주더라고요. 신뢰가 갔다.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민준아, 오늘 좋았네. 다행이에요, 아버님. 다음 달에도 있으니까 또 모시고 올게요. 그래, 고맙네.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다. 역시 민준이를 믿길 잘했어. 3개월 후 11월이었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25일이 지났는데 통장에 입금이 없었다. 김민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민준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이자 입금이 안 됐는데 확인 좀 해줄래? 답장이 없었다. 불안해져 회사에 전화했다. 대한투자신탁입니다. 저 김민준 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에 김민준이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네, 확인해 봤는데 그런 분 안 계세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인터넷으로 회사를 다시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홈페이지도 사라졌다. 리뷰들도 전부 삭제돼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김민준 번호로 전화했다. 고객님이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도 사라졌다. 8억 3천만 원 전부 사라졌다. 경찰서에 갔다.
피해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경찰관이 물었다. 8억 3천만 원입니다. 큰 금액이네요. 계약서는 있으세요? 계약서를 꺼냈다. 경찰관이 읽어보고 이거 회사 등록번호가 가짜네요. 네. 여기 적힌 사업자 번호로 조회하면 다른 회사가 나와요. 머리가 멍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사 들어가야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직적 사기는 검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보통 해외로 도주하거든요.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은?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웃고 떠는 모습이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만 무너진 것 같았다. 아파트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았다. 시계 똑딱 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을 봤다. 연락처에 아들 번호가 보여 10년 만에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누를 수 없었다. 이런 꼴 보여줄 수 없어. 밤이 깊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30년 검사 생활. 수많은 사기꾼을 봤다. 패턴도 알았다. 수법도 알았다. 그런데 당했다. 아니, 속은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김민준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대한투자신탁이 유령회사라는 것을, 계약서가 가짜라는 것을 전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8억을 넣었다. 왜? 창밖을 보니 새벽 4시였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수첩이 있었다. 펼쳤다. 30년 전 메모들이 빼곡했다. 검사 시절 기록들 보다가 한 페이지에 멈췄다. 이만용 사기 사건. 피해자 120명. 피해액 50억 원. 30년 전 그 사건이었다. 내가 담당 검사였다. 이만용은 당시 투자 사기로 50억을 챙긴 30대 사기꾼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들이었다. 나는 이만용을 기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이만용은 잘 빠져나갔다. 무죄 판결이 나고 피해자들이 찾아왔다. 검사님,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돌려줄 방법이 없었다. 이재용이 빼돌린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 한 노인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검사님, 제발이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에요. 일어나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일어나시라니까요. 소리를 질렀고 노인은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일주일 후 그 노인이 한강에 투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서가 있었다. 그 내용은 검사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유서를 읽고 울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었다. 하지만 곧 잊고 업무는 계속됐다. 새로운 사건들이 밀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만용 사건은 묻혔다. 30년이 흘러 퇴직했다. 아내는 하늘나라에 갔고 아들이 떠났다. 이제 혼자 남았다. 그때 깨달았다. 30년 전 그 노인의 마음을. 전 재산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릎 꿇고 빌어도 외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일부러 당했다. 김민준이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회사가 가짜인 걸 알면서도 8억을 넣었다. 속죄하고 싶었다. 30년 전 그 노인에게, 내가 외면했던 120명의 피해자들에게.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속죄는 당하는 게 아니었다. 수첩을 덮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다. 이만용 일당 추적 보고서. 30년간 모은 자료였다. 퇴직 후에도 계속 추적했다.
이만용은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를 계속 치고 지금은 강민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그가 만든 회사가 대한투자신탁이었다. 김민주는 그의 조직원이었으며 전부 알고 계획했다. 일부러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무력하게 당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녹음 파일 1에서 47. 전부 녹음했다. 김민중과의 모든 대화를, 세미나 현장도, 계약 과정도,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경찰에 주지 않았다. 이만용 같은 놈은 또 빠져나간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뒤집고 해외로 도망간다. 30년 전처럼. 그래서 직접 한다. 핸드폰을 들어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서울중앙지검 이재훈. 후배 검사였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다른 번호를 눌렀다. 우성일보 사회부 김 기자. 30년 인맥이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김 기자 나야. 송기철. 아,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기사 하나 쓰고 싶지 않나? 무슨 기사요? 대형 투자 사기건이야. 피해액 200억 넘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선배님 혹시 내가 피해자야. 8억 날렸어. 네. 하지만 증거는 다 있어. 녹음 파일, 계약서, 조직도까지. 정말입니까? 내일 만나자. 전부 줄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더니 해가 떴다. 새로운 날이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잔액 137원 보고 웃음이 난다. 72년 인생 처음으로 밑바닥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고 30년 검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배웠다. 정의는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고. 증거로 이룬다고. 그리고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서랍을 열었더니 낡은 명함 하나가 보였다. 변호사 박준혁.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지금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였다.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나야. 기철이 형? 오랜만이네요. 부탁 하나만 들어줘. 말씀하세요. 무료 변론 해줄 수 있나? 무슨 사건인데요? 투자 사기인데 내가 피해자야. 침묵이 흘렀다. 형, 농담이시죠? 진담이야. 8억 날렸어. 세상에. 하지만 증거는 충분해. 녹음, 계약서, 조직도 다 있어. 형이 당했다고요? 30년 검사하신 분이? 그래서 더 확실히 잡을 수 있어. 나 이거 알면서 당한 거야. 전화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형, 아직도 그 성격 안 변했네요. 도와줄 수 있나? 당연하죠. 형 사건이면 무료는 무슨. 제가 돈 드릴게요. 고맙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자료 다 가져오시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수첩을 펼쳐보니 30년 전 메모가 보였다. 이만용 일당 현 대표 강민석, 사기 총책 김민준, 회계 담당 이수정, IT 담당 박철수. 이렇게 4명이었다. 전부 추적해서 주소도 알아내고 가족관계도 알았다. 약점도 알았다. 나는 펜을 들어 새 페이지에 적었다. 복수계획. 1단계 언론 폭로, 2단계 법적 소송, 3단계 형사고소, 4단계 재산 추적, 5단계 전원 구속. 계획은 완벽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다. 밖을 봤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72세. 전재산 137원. 하지만 검사 30년 경력. 그리고 복수할 이유. 충분했다. 핸드폰을 들고 김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시죠?
곧 뵙겠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다. 답장은 없었다. 웃었다. 이제 내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우성일보 일면 머리 기사. 전직 검사 200억 투자 사기 피해. 일부러 당했다. 기사는 폭발적이었다. 30년 검사 출신이 8억을 날렸다는 내용. 하지만 증거를 전부 확보했다는 반전. 오전 10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송기철 검사. 대한투자신탁 사기. 투자 사기 복수. 댓글이 폭주했다. 대박. 이거 영화냐? 검사가 일부러 당했다고? 8억을 미끼로 썼다는 거? 진짜 프로다. 오전 11시 TV 뉴스에서 긴급 속보. 투자 사기 조직 전국 피해자 300명 추정. 오후 2시 경찰청 광역수사대 긴급 소집. 송기철 선생님이 제공한 자료로 전국 수사 착수. 오후 5시 대한투자신탁 사무실 압수수색.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이미 도주한 후였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김민주는 출국장에 서 있었다. 가방에는 위조 여권이 들어 있었다. 목적지는 필리핀 마닐라. 이번 건 대박이었어. 옆에 선 강민석이 웃었다. 200억 넘게 챙겼으니까. 그 송기철이라는 영감탱이 완전 호구였어. 8억이나 털렸으면서 경찰 신고만 하고 멍청하게 앉아있더라. 둘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이제 필리핀 가서 1년 쉬다가 다시 시작하자. 그래, 이름 또 바꾸고. 탑승 수속을 밟으려는 순간 김민준 씨, 강민석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경찰 10명이 서 있었다. 긴급 체포 영장 집행합니다.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야? 우리 해외 가는데. 인터폴 적색 숲에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못 갑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다. 강민석이 소리쳤다. 증거가 뭐가 있는데? 경찰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송기철 선생님이 제공한 녹음 파일 47개, 계약서 원본, 계좌 추적 자료, 조직도까지 전부 있습니다. 김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녹음을 전부? 네. 첫 만남부터 마지막 계약까지 전부요. 그럼 그 영감탱이가 일부러?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검사 출신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당하신 겁니다. 강민석이 주저앉았다. 미친. 8억을 미끼로? 아니, 200억 사기 조직 잡으려고 8억 쓰신 겁니다. 공항 로비로 끌려가는 길. 김민주는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당한 거야? 같은 시각 송기철의 원룸. 나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대형 투자 사기 조직 주범 검거. 인천공항서 긴급 체포. 화면에 김민준과 강민석이 수갑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 웃음이 났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혁 변호사였다. 형, 봤어요? 응, 지금 뉴스 보고 있어. 경찰이 형 자료로 전국 300명 피해자 파악했대요. 총 피해액 217억. 그렇구나. 형사 처벌은 확실하고 민사로 재산 추적 들어갑니다. 해외 계좌까지 전부 동결시킬 거예요. 수고했어. 형이 더 수고하셨죠. 8억을. 괜찮아. 그 돈으로 217억 피해자 구한 거잖아.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30년 전 유서가 있었다. 검사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강에 투신했던 노인의 글씨였다.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값진 눈물이었다. 핸드폰이 모르는 번호로 울렸다.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민순이? 네, 아버지. 저예요. 목이 메었다. 뉴스 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 번호를 기사에 나왔어요. 찾아봤어요.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다. 주소 알려주세요. 찾아가겠습니다. 민수야, 넌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주소 문자로 보낼게. 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아들. 8억을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다. 2시간 후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민수였다. 10년 사이 많이 변했다. 수염이 자랐고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 아버지, 들어와. 민수가 들어왔다. 낡은 원룸을 둘러봤다. 아버지가 이런 데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둘은 소파에 앉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1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엄마 장례식에도 안 가고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엄했지. 아니에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 5천만 원이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됐어. 넌 내 돈 아껴라. 아버지가 8억을 잃으셨잖아요. 이거라도. 민수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 괜찮아. 그 돈은 의미 있게 쓴 거야. 하지만 그리고 나 이제 전 재산 137원밖에 없지만 오늘 너 만났잖아. 그게 더 값진 거야. 민수가 울었다. 30대 중반 남자가 아버지 앞에서 울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 제가 이제 모시겠습니다. 미국 생활 그만두고 한국 들어올게요. 괜찮아. 넌 내일 해. 아니에요. 제가 모실 겁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지킬게요.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10년 만의 포옹이었다. 따뜻하고 8억보다 값졌다. 일주일 후 법원 앞이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민수가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법정 문이 열렸다. 김민준과 강민석이 수갑찬 채 들어왔다. 죄수복을 입고 얼굴이 초라했다. 한 달 전 환하게 웃던 모습은 없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피의자 강민석, 김민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났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300명에게 217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주 우려가 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일 뿐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김민준을 봤다. 피의자 할 말 있습니까?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투자 상품을 권유한 것뿐입니다.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여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건
그리고 회사 등록번호가 가짜인 것도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다. IT 담당 박철수 씨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직접 가짜 홈페이지 제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민준이 말문이 막혔다. 판사가 강민석을 봤다. 피의자 강민석, 30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무죄 판결받은 전력이 있죠? 그건 다른 사건입니다. 이만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강민석으로 개명했죠? 그 사이에도 5번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갔다. 김민준이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교도관들이 그를 끌어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복수가 아닌 정의였다. 법정을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왔다. 송기철 선생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8억을 미끼로 쓰신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가 얼굴 앞에 쏟아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3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그때 무력했습니다. 검사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8억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217억 피해자 3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30년 전 돌아가신 그분께 이제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용서해 주십시오. 기자들도 울고 있었다. 민수가 내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 가요. 그래. 법원을 나왔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들과 함께였으니까. 3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방청석은 만석이었다. 300명의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피고인 강민석, 김민준, 이수정, 박철수. 특정경제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300명에게 217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주범 강민석은 30년간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힘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주문. 피고인 강민석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강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피고인 김민준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김민준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피고인 이수정을 징역 8년, 박철수를 징역 7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217억 원을 배상하라. 쾅! 망치가 내려갔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피해자들이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이룬 정이었다. 6개월 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수가 마련해준 25평 아파트였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사세요. 민수야, 이런 데까지 마련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모실게요. 민수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우성전자 대기업에 취직했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다. 아버지,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삼겹살 먹으러 가요. 함께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내가 있으니까. 저도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좋아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10년 동안.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근데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정말 처음부터 다 알고 당하신 거예요? 웃었다. 그럼, 첫 만남부터 알았지. 어떻게요? 김민준이 처음 말 걸 때부터 수상했어. 젊은 놈이 혼자 사는 노인한테 왜 친절하겠어? 그래도 8억을 넣으시다니. 그래야 조직 전체를 잡을 수 있었어. 1억으로는 안 움직여. 대단하세요, 아버지. 30년 검사한 게 헛되진 않더라. 민수가 잔을 들었다. 아버지, 건배해요. 아버지의 정의를 위해. 잔을 부딪혔다. 따뜻한 밤이었다. 1년 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다. 강민석 징역 15년 확정. 김민준 징역 12년 확정. 재산 몰수 및 피해자 배상 명령 확정. 217억 중 183억이 회수됐다. 300명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나도 8억 중 7억을 돌려받았다. 1억은 포기했다. 변호사 비용이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다. 그 돈으로 정의를 샀으니까. 현재 나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다. 나의 아들 민수랑 5살 지훈이 손자도 옆에 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지훈이가 액자를 가리켰다. 액자 속에는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다. 72세 전직 검사 8억 미끼로 200억 사기당 검거.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 잡은 거야. 할아버지 대단해요. 지훈이가 눈을 반짝였다. 지훈아,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렴. 네, 저도 나쁜 사람 잡을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지훈이가 아버지 닮았어요. 그래. 네. 정의감이 강해요. 좋은 일이지. 창밖을 보니 봄이었다. 벚꽃이 피운 게 아름다웠다. 72세. 전재산 137원에서 시작해 7억을 되찾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아들을 되찾고 손자를 얻었다. 그리고 30년 묵은 죄책감을 씻었다. 충분했다. 핸드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송기철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은데요. 다큐요? 네. 정의는 늙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노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요즘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봤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습니다.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인터뷰 일정 잡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민수가 물었다. 무슨 전화였어요? 방송 출연 제의. 우와, 아버지 유명 인사 되시겠어요. 웃었다.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닌데.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내 이야기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훈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랑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이요. 좋아. 지훈이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갔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72세의 몸이지만 마음만은 30년 전보다 가벼웠다. 정의를 이뤘으니까,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 빨리요. 그래, 간다. 이 순간이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 우편함을 열었다. 청구서 몇 장과 전단지 사이에 낯선 봉투가 하나 있었다. 발신자를 봤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민준. 심장이 뛰었다. 1년 반 만에 받는 편지였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봉투를 오래 들여다봤다. 열어야 할까?
아니면 버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뜯었다. 편지지 3장이 나왔다.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다. 송기철 선생님께 용기를 내어 처음 펜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부족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독방에 있습니다.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선생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제게 샌드위치를 나눠주시던 모습이, 민준아,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그때 저는 선생님을 제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아주 쉬운 타겟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억을 털고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죠. 제가 사기꾼인 것도, 회사가 가짜인 것도, 그런데도 일부러 알면서 당했죠. 교도관이 말해줬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키지 못한 피해자 이야기를, 한강에 투신한 노인 이야기를, 그걸 듣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8억으로 저를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300명을 구한 겁니다. 저 같은 놈 때문에 고통받을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울렸는지. 선생님, 저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만,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2018년 5월 12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김민준 올림.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김민준이 반성하고 있다니. 믿어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창밖을 봤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졌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아들 나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민준한테 편지 왔어. 네. 그 사기꾼이요? 응. 교도소에서. 뭐라고 썼는데요? 편지 내용을 읽어줬다.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저라면 그 사기꾼 안 만날 것 같아요. 또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아버지 마음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웃음이 났다. 역시 내 아들이야. 날 잘 아네. 만나보실 거예요? 응. 한번 가볼까 해. 위험하지 않을까요? 교도소야. 괜찮아.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너는 회사 가야지. 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그래,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30년 전 한강에 투신한 노인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용서받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죽고 싶었던 걸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김민준을 만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 끝이 난다는 것.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정문 앞이었다. 아들 민수가 운전해서 왔다. 아버지,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응.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아니야, 너는 밖에서 기다려. 혼자 가야 해. 하지만 괜찮아. 금방 나올게. 차에서 내렸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다. 정문으로 걸어갔다. 교도관이 신분증을 확인했다. 면회 오셨어요? 네. 수용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준입니다.
교도관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송기철 선생님이시군요. 김민준 수용자가 면회 신청해 놨네요.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다. 가방을 맡기고 긴 복도를 걸었다. 신발 소리만 쩍쩍 울렸다. 면회실에 도착했다. 작은 방이었다. 투명한 아크릴 판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앉아서 기다렸다. 5분 후 문이 열렸다. 김민준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다. 머리는 더부룩하고 얼굴은 많이 야위었다. 1년 반 전 환하게 웃던 모습은 없었다. 그는 나를 보자 멈칫하고 천천히 걸어와 앉았다. 우리는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오셨네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편지 받았어. 죄송합니다. 뭐가? 편지 보낸 것도 그리고 모든 게 다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이제라도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진심이면 된 거야.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민준아. 그의 이름을 불렀다. 1년 반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다. 난 처음부터 다 알았어. 내가 사기꾼인 것도 회사가 가짜인 것도 알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교도관님한테 듣고 알았어요. 그럼 30년 검사했는데 그 정도 판단도 못하겠니? 김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저 30년 묵은 죄를 씻으려고요. 김민준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 저 여기 들어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지.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수많은 죄인을 마주해온 내 경험상 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줘. 네. 지금 내 말이 진심이니? 아니면 형량 줄이려고 연기하는 거니?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진심입니다. 증명할 수 있니? 증명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주실 수밖에. 믿으라고?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사기꾼이었으니까 믿기 힘드시겠죠. 그럼 그래도 믿어주세요. 제발.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여기 12년 있어요. 12년 동안 매일매일 반성할 겁니다. 그래서 출소하면 선생님께 찾아갈게요. 그때 제 모습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나는 한참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믿어줄게. 정말요? 응. 단 조건이 있어. 뭔데요? 12년 동안 여기서 모범수로 살아. 그리고 출소하면 다시는 사기치지 마. 약속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김민준이 손을 아크릴판에 댔다. 나도 손을 댔다.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손바닥이 마주쳤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 12년은 긴 시간이야. 견딜 수 있어요. 선생님이 믿어주시니까. 민준아. 네. 나도 한때 실수했어. 30년 전에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했지.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었어. 무력했고 나약했어. 하지만 이번에 바로잡으셨잖아요. 그래, 바로잡았지. 너도 바로잡을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늦은 건 없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돼. 김민준이 또 울었다. 30대 중반 남자가 죄수복을 입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교도관이 들어왔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일어났다. 김민준도 일어났다. 선생님, 또 와주실 거죠? 생각해 볼게. 제발이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알았어. 올게.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끌려갔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면회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걸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김민준의 눈물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또 연기였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믿기로 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나도 변했으니까. 3개월 후 우편함에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에도 김민준이었다. 거실로 가서 펼쳤다. 선생님께 면회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믿어주신다는 말에 힘이 났습니다. 요즘 교도소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졸 학력도 없었거든요. 사기치느라 공부는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합니다. 출소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요.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법률 책도 읽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죄, 배임죄, 전부 제가 저지른 죄들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악마였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11년 6개월, 길지만 견디겠습니다.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김민준 올림. 편지를 또 한 번 읽어보니 진심으로 보였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아들, 김민준한테 또 편지 왔어. 뭐래요? 내용을 읽어줬다. 검정고시 공부한대요? 응. 진짜 변하려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아버지, 그럼 답장 쓰실 거예요? 응. 써야지. 뭐라고 쓰실 건데요? 격려해줘야지. 힘내라고.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왜? 8억 뺏긴 사람한테 격려 편지를 쓰시다니.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내 선택이었어. 원망할 이유가 없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니. 펜을 들었다. 오래간만에 손편지를 썼다. 민준아, 편지 잘 받았다. 검정고시 공부한다니 기특하구나.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내렴. 나도 응원한다. 그리고 책 많이 읽어라.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나도 젊었을 때 책으로 많이 배웠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렴. 출소할 때 너를 보면 자랑스러울 것 같구나. 송기철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서, 증오가 아니라 희망을 선택해서, 그리고 6개월 후 전화가 왔다. 서울구치소였다. 송기철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 교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민준 수용자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김민준 수용자가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모범수로 선정됐습니다. 모범수요? 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규칙 위반이 없었고 다른 수용자들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선생님이 김민준 수용자한테
큰 힘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지 교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민준 수용자가 선생님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자 웃음이 났다. 그 이유는 진짜로 김민준이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다. 바로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다. 아들, 김민준이 검정고시 합격했대. 정말요? 대단한데요? 응. 그리고 모범수래. 완전히 변했네요. 그러게.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나 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민준이가 잘한 거지.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축하하러요. 좋지. 저녁에 민수와 손자 지훈이랑 함께 왔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지훈이.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바쁘게 지내. 바쁘세요? 뭐 하시는데요? 노인 사기 피해 상담 봉사하고 있어. 네. 그게 뭐예요?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야. 노인들이 사기 피해 당하면 상담해 주는 거지. 아버지가요? 응. 내가 당해봤으니까 잘 알잖아. 하하 민수가 웃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피해자에서 상담사가 되시다니. 뭐,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좋은 거지.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3번. 화, 목, 토요일.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보람 있어. 어떤 분들이 오세요? 다양해. 보이스피싱 당한 분, 투자 사기 당한 분, 결혼 사기 당한 분. 진짜로 많네요. 생각보다 많아. 하루에 5, 6명씩 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경찰 신고 도와드리고 법률 자문도 해주고. 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지훈이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 또 잡았어요? 응, 할아버지가 도와서 몇 명 잡았지. 와, 할아버지 영웅이에요. 웃음이 터졌다.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 하는 거지. 민수가 잔을 들었다. 아버지, 건배해요. 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잔을 부딪혔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1년 후, 구청 상담실이었다. 책상 앞에 70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저 3천만 원 잃었어요. 어떻게요?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라고. 보이스피싱이군요. 네. 아들이 사고 쳤다고 합의금 내야 한다고. 할머니가 울었다. 그래서 은행 가서 3천만 원 찾아서 보냈어요. 언제요? 어제요. 신고는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경찰서 갔는데 찾기 힘들대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일단 계좌부터 추적해 볼게요. 할머니 통장을 확인했다. 송금 내역이 있었다. 받는 사람 계좌를 메모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경찰한테 연락해 볼게요. 이 계좌 추적하도록.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는 전화로 돈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네, 알겠어요.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경찰에 연락했다. 여보세요, 이 형사님? 송기철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 계좌 추적 좀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다음 상담자가 들어왔다. 60대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선생님, 저 투자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어떤 투자요? 코인이요. 가상화폐.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한숨이 나왔다. 하루에도 몇 명씩 왔다. 사기 피해자들이, 노인들이,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30년 전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도우려고. 2년 후, 김민준에게서 편지가 왔다.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청주교도소였다. 이송된 모양이었다. 선생님께 청주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여기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출소하면 이 기술로 당당하게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지금 대학 검정고시도 준비 중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봉사로 갚고 싶어서요. 출소 후에는 꼭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직 9년이 남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믿어주시니까요. 김민준 올림. 편지를 덮었다. 대학 검정고시라니 진짜 변하고 있었다. 답장을 썼다. 민준아, 잘하고 있구나. 대학 검정고시 꼭 합격하렴. 사회복지 좋은 선택이야.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그걸 바로잡는 사람이 되렴. 나도 계속 응원한다. 9년 길지만 금방 지나갈 거야. 송기철 올림. 우체국에 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왜?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집으로 와. 저녁에 민수가 왔다. 지훈이는? 집에 두고 왔어요. 아버지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서. 무슨 일이니? 민수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드릴게요. 뭔데?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었다. 항공권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니? 제주도 3박 4일이요. 제가 예약했어요. 갑자기 왜? 아버지 쉬셔야죠. 매일 상담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난 안 힘들어. 아버지, 제발 좀 쉬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괜찮다니까. 아버지, 저 무서워요. 뭐가? 아버지 또 잃을까봐. 눈물이 흘렀다. 엄마 잃고 아버지랑 10년 떨어지고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또 잃으면.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안 잃어. 나 오래 살 거야.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그럼 제주도 가세요. 제발이요. 알았어. 갈게. 정말요? 응.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갈 수가 있니? 민수가 웃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제주도에 갔다. 혼자였다. 민수는 회사 때문에 못 갔다. 하지만 괜찮았다. 바다를 보며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람을 맞았다.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했다. 내 나이 75세, 이제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았다. 충분히 싸웠으니까. 충분히 속죄했으니까. 3년 후,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교도소에서 허락한 전화였다. 선생님? 민준아, 나야.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뭐가? 대학 검정고시요. 사회복지학과 들어갔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말이니? 네. 방송통신대학교요. 교도소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잘했다, 민준아.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으셨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앞으로도 잘하렴.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응?
6년 후에 뵙겠습니다. 출소하면 제일 먼저 찾아뵐게요.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다. 진짜 김민준이 변한 모습에 나는 바로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악마에서 인간으로. 4년 후 MBC 다큐아터리 사람이 좋다에 출연했다. 송기철 선생님, 8억을 잃고도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카메라가 나를 향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변화를 낳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8억을 사기친 사람이죠. 네. 그 친구가 지금 교도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하지만 또 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웃었다. 속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믿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왜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없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진짜 성인이시다. 저런 분이 진정한 어른. 눈물 나네요. 김민준도 출소하면 잘 살았으면. 전화도 많이 왔다. 선생님, 저도 사기당했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선생님, 강연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책 쓰실 생각 없으세요? 바쁜 나날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5년 후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김민준 수용자 출소일이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습니다. 벌써요? 네. 모범수 감형으로 2년 단축됐습니다. 그렇군요. 출소 후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아들, 김민준이 출소한대. 네. 벌써요? 응. 다음 달이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만나봐야지. 조심하세요, 아버지. 그래도 사기꾼이었던 사람이에요. 알았어. 다음 달 15일. 청주교도소 앞에 갔다. 민수도 함께 갔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전 9시 정문이 열렸다.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김민준이었다. 10년 만이었다. 40대 중반이 된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우리를 보자 멈춰섰다. 천천히 걸어왔다.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일어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다. 일어나라니까. 10년 동안 매일 반성했습니다. 출소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어나. 김민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고생했어, 민준아. 선생님, 이제 새 인생 살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두부를 들고 다가왔다. 저는 송기철 선생님 아들 송민수입니다. 아, 아드님이시군요. 악수를 나눴다. 김민준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 김민준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10년 만에 보는 세상이네요. 많이 변했지? 네, 너무 많이. 적응할 수 있겠어?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우리 집이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 네. 선생님 댁에서요? 응, 지낼 곳 없잖아. 하지만 괜찮아. 방 하나 비어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6개월 후
김민주는 컴퓨터 수리업체에 취직했다.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됐다. 선생님,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이거 드릴게요. 봉투를 내밀었다. 뭔데? 월급 전액이요. 왜 이걸 나한테? 선생님한테 큰 빚 졌잖아요. 그건 됐어. 아니에요. 갚아야 해요. 평생 걸려도 갚을 겁니다. 민준아. 네. 돈은 됐어. 그거보다 제대로 살아. 그게 더 중요해. 하지만 공부는 계속하니? 네. 3학년이에요. 졸업하면 뭐 할 거니?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야. 선생님 저 다짐했어요. 뭘? 출소하면 피해자들한테 다 사과하겠다고. 어떻게? 300명한테 편지 쓸 겁니다. 진심으로.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 김민주는 정말 편지를 썼다. 300명에게 하나하나 손으로. 밤마다 책상에 앉아 썼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진짜 변한 것 같았다. 1년 후, 김민준이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했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정말이니? 네, 제가 해냈어요. 축하한다, 민준아. 우리는 껴안고 울었다. 사기꾼이 사회복지사가 됐다. 기적이었다. 민수도 축하해줬다. 김민준 씨,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말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거예요. 좋네요. 잘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하면 의미 있을 거야. 선생님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바로 대답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준 건 선생님 뿐이었잖아요.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한다면 그 첫걸음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간의 그의 변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교도소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의 불안한 눈빛, 작은 기술부터 다시 배우겠다며 식은땀을 흘리던 모습, 밤새 검정고시 교재를 붙들고 있던 손,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눈앞에 선 모습.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해보자. 민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더 대단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약속했다. 평일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말에는 봉사를 하기로. 과거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민주는 이제 그 죄를 직면하고 누군가를 돕는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가 다시 사회 속에서 자리 잡는 그 길을 옆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작은 한 사람의 변화지만 그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 2년 후 MBG 다큐아터리에서 또 연락이 왔다. 선생님, 후속 다큐 찍고 싶은데요. 무슨 후속이요? 김민준 씨 이야기요. 사기꾼이 사회복지사가 된 이야기. 민준이가 괜찮다면요. 김민준에게 물었다. 방송 나갈래? 저요? 응. 내 이야기 하고 싶대.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 내 변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갔다. 사기꾼에서 사회복지사로 김민준의 10년.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진짜 영화 같다. 이런 게 진짜 갱생이지. 송기철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다 등. 방송이 끝나고 김민준은 행복해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 도울 수 있고 방송도 나오고 믿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내가 변했으니까.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으셨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선생님, 응?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나도 고마워. 내가 변해줘서. 3년 후, 나는 80세가 됐다. 건강은 괜찮았다. 매일 산책하고 운동했다. 아들 민수는 심성전자 임원이 됐다. 손자 지훈이는 중학생이 됐다. 김민주는 성공한 사회복지사가 됐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다. 어느 날 김민준이 찾아왔다.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결혼하려고요. 정말이니? 네.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축하한다. 선생님, 줄에 서주면 좋겠어요. 내가? 네. 선생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시잖아요. 알았어. 서주지. 결혼식 날. 나는 단상에 섰다. 하객들 앞에서 말했다. 신랑 김민준 군은 10년 전 대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다. 저한테 무려 8억을 사기쳤습니다. 간 큰 놈입니다. 하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믿어준다면요. 저는 민준 군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군은 변했습니다. 이제 신부도 민준 군을 믿어주십시오. 그럼 민준 군은 좋은 남편이 될 겁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객들이 울었다. 김민준도 울었다. 나도 울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김민준이 다가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복해라. 네.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네. 이제 내 빚은 잊어. 다 갚았어. 네. 내가 변한 걸로 충분해. 더 이상 빚진 거 생각하지 마. 김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제 평생 은인이십니다. 일어나. 결혼식 날인데 왜 울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년 후, 나는 85세가 됐다. 많이 늙어 걷기가 힘들어졌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정신은 맑았다. 어느 날 김민준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선생님, 제 아들이에요. 고놈 잘생겼네. 이름이 기철이에요. 기철이? 네. 선생님 이름을 땄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김기철이요. 선생님처럼 정의로운 사람 되라고요. 고맙다, 민준아. 선생님이 더 고마우시죠. 나는 기철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기철아, 할아버지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마치 30년 전 민준이가 나한테 웃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었다. 현재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85세에 폐렴이 왔다. 의사가 말했다. 가족분들 부르세요. 알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었다. 민수와 지훈이도 왔다. 민준이와 기철이도 왔다. 모두 내 침대 주위에 둘러섰다. 아버지.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다들 잘 살고 있잖아. 나 없어도 괜찮아. 김민준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어떻게 살아? 똑바로 제대로 살아. 평생 피해자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네. 고맙다. 변해줘서. 선생님, 누군가 나로 인해 변할 수 있다는 거에 난 행복했어. 김민준이 내 손을 잡고 울었다. 나는 천장을 봤다. 하얗게 빛나는 천장이었다. 85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검사 시절, 아내와의 시간, 아들과의 갈등, 8억을 잃은 날, 김민준을 만난 날, 아들을 되찾은 날,
김민준이 변한 날. 모든 게 의미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30년 전 그분, 이제 용서해 주시겠죠? 그리고 나는 숨이 멎고 이 이야기는 끝났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